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시간표가 선명해졌습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밝힌 윤 전 총장의 대권구상,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오후에는 괜찮더니 저녁에 열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국장님, 네네네. 지금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동훈 대변인이 네네. 오면서 네네. 윤석열 측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이죠. 예. 이동훈 대변인격이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가라 사대 정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전원 정치. 예. 전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뭐 카더라요, 카더라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대변인격을 지금 뭐 선임을 했으니까 매일매일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돈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측근들이 얘기한 것들은 좀 중구난방이고 예. 좀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예. 왜냐면 이 측근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측근은 저렇게 얘기하는 중구난방이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그 사흘 동안의 발언은 굉장히 단계적인 어떤 예, 흐름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정치부 기자, 베테랑 기자로 오래 네. 이렇게 일한 경험이 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면서 이게 안개 정국이냐 뭐냐 그렇죠. 예. 이런 비판도 나왔고 일부에서는 간보기 하고 있나 간성렬이 된 것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네네. 나왔는데 네. 이동훈 대변인이 오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네.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등판을 안 했어요. 그렇죠. 뭐 다 정치를 하고 대권 도전한다는 네네. 걸 알지만 네네. 공식적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정치 철학이 뭐고 앞으로 나라를 끌어갈 비전이 뭐고 국가 운영에 대한 자기의 소신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직 출사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출사표가 사실은 나와야 하거든요. 네네. 그것을 지금 6말 7초에 네네.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 논평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바로 거기에 화답하듯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우리 고영시 TV를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또 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뭐 입당 여부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예, 그렇죠. 출사표를 하는 또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딴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왜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왜냐면 검찰총장이 바로 나와서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고 또 뭐 여당 쪽에서는 무슨 뭐 배신이니 은혜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추미애는 악마까지 얘기하고 있지 악마까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딴 사람들도 물론 출사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들한테 그걸 자기 이유를 밝혀야 돼요. 네. 맞아요. 나 총장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왜 나와요? 무엇을 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다 대고 너 근데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좀 나중 문제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출사표를 6말 7초에 한다라고 아직 타임 스케줄을 밝힌 것 이건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뭐 어떤 데서는 9월 달에 한다, 뭐 추석 전에 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못을 박았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입당 시기도 뭐 안 하겠다는 안 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을 내놓는 뭐 측근 지인도 있었고 그쵸. 연말쯤이나 가서 할 것이다. 후보 예. 단일화 쪽으로 갈 거다 했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이 부분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고 뭐 원희룡, 유승민, 하태경 의원까지 나서서 지금 입당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주자들이 다 그런데 나서고 있죠. 입당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윤 총장과 이 대표 간에 좀 주도권 싸움이 거기에 숨겨 있는 것이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입당이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형성됐을 때 입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국민의당과의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 네.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입당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면서 입당 시기를 결정할 텐데, 이동훈 대변인은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뭐 스케줄이나 크게 상충되는 건 없다.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8월 버스 타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네. 8월 말까지. 왜냐하면 이제 11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경선이 보통은 한 9월, 10월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여의 시간 동안 충분히 이제 홍보도 하고 경선도 하고 해갖고 11월 날 그 경선에 어떤 붐을 일으키자 뭐 그런 스케줄을 얘기했는데 이게 어저께 얘기예요. 어쨌든 이동훈 논설위원은 지금 스케줄은 서로 시간표는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8월 말 이후까지 내가 무슨 뭐 우리 쪽에서 딜을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그 스케줄 자체는 인정을 하겠다. 여기서 또 이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또 양산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그 8월 말인데 그때까지는 밀당을 끝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쪽이 좀 많았죠. 어저께 발언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통 크게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자질한 것 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뭐 밀당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네네. 크게 그게 자기 또 어떤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착착착 결정해 나가리라고 보는데 네네. 이동훈 대변인의 얘기 중에 또 관심이 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정의, 상식을 가진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네.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나 제3지대 그거 안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다 합치는데 왜 자기만 떨어져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보수, 중도, 이탈, 진보 이런 사람까지 다 아우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걸을지 그것에 대해서 앞서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훈 대변인이 지금 이 며칠 사이에 큰 틀들을 착착착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동안 뭐 이렇다 저렇다 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좀 해석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상식 공정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건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던 가치들이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벌써 10년사에서 2번이나 언급을 했고 공정과 상식도 서너 차례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 퇴임사에도 소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수 중도 그다음에 진보에서 이탈하는 사람까지 함께 하겠다. 그 다음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어떤 왜 합치냐라고 왜 이걸 다 합쳐야 되냐면 압도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쳐야 된다. 근데 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느냐? 그냥 대충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이유는 이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다음 순간은 뭐냐? 지금 180석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한들 180석의 야당을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압도적 승리를 해서 국민들이 이만큼 지지를 하고 있다. 너네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 흐름을 파악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하는 말인데 야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 제 세력이 함께 해서 이게 플랫폼 국민의힘이 단순히 플랫폼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이탈 진보까지 한다는 건 이탈 진보가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빅 텐트를 제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너네가 돼야 돼 먼저. 이런 그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공을 딱 하나 던졌다 이준석한테.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보수 중도로 외연 확장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탈 진보까지도 다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을 끄는 게 지난 11일에 네네. 김대중 도서관을 예, 예. 방문을 했습니다. 전격 방문했죠. 6.15 날이잖아요. 그날이 또. 6.15 날이고.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고 어떤 분인가에 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정치를 시작하면서 호남 이 서진 전략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윤 전 총장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폭넓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금 이 정치 행보인데 그야말로 6.15 날 이걸 발표할 줄은 몰랐어요. 예. 굉장히 몰랐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6.15 날 간 게 아니라 11일 날 11일 날 갔더라고요. 갔죠. 예. 11일 날 언론들한테 노출 안 하고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방문록 4시간을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15일 날 이걸 발표했다. 남북 평화회담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또 이렇게 부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폭넓은 이걸 굳이 반문연대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폭넓게 정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제 집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보들을 계속하고 있다.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지금 그 행보예요. 아주 정치적인 예, 행보입니다. 예, 예. 사실은 뭐 호남에서는 DJ의 영향력이라는 게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만 아직도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요. 예, 예. 그 DJ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최고 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지사한테는 조금 지지지만 네.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호남 그럼요. 지지율이. 그럼요. 어떤 때는 이재명도 앞선 그런 때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에서도 과거에 10%가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예, 예. 두 자릿수는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행보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첫 번째로 정치적 그 발언 메시지를 한 게 5.18이에요. 5월 17일 날. 네, 5월 맞아요. 17일 날 그 5.18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찾아가겠다. 멀지 않은 시간에 5.18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 더 붙인 게 전두환 이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해서 사실 자기가 직접 광주에 갔을 때 지시한 게 있거든요. 예. 이 공소유지를 확실하게 해라라고 그 총장 시절에 했던 것도 상기시키고 해서 사실은 호남 민심과 관련된 행보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집콕 또 전문가들과 대담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비전 또 정치 행보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했던 것들이 지금 착착착 전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치 등판 선언을 한 이후에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전국적으로 좀 민심 탐방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가서 민심을 직접 듣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대중 속으로.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논설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전문가들 만나는 건 이제 다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그런 국민들을 만나는 그런 행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통과 의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그런 국민 속으로 그러니까 뭐 시장에 들어가서 또는 아니면 뭐 역전 앞에 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직접 듣는 행보 이게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윤석열 그러면 검찰, 검사 뭐 이런 이미지를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완전히 정치인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는 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들과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인사하는 모습, 악수하는 모습, 무엇인가 이야기,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될 때 검사 이미지에서 완전히 정치인 이미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행보 동안은 사실 입당을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전국을 가능하죠. 돌아다니면서 자기 세를 확 키운 뒤에 그리고 나서 그 세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아무런 세도 당신 뭐 있어 이렇게 해갖고 혈혈단시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행보를 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겠다. 물론 민심을 듣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무슨 공유 오피스라고 그렇게 구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유명한 여의도 대하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층에다 얻은 모양인데 그 밑에 9층에 황교안 전 대표가 또 대선 나간다고 얻었대요. 그래갖고 서로 누가 좀 나가줬으면 하는 모양이에요. 9층, 10층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명한 빌딩이죠, 대학 빌딩. 예, 많은, DJ도 거기서 다 그렇죠. 대선 치르고 뭐 그랬어요. 터가 좋다 뭐 이런 대표적인 그런 빌딩이죠. 또 하나 이동훈 대변인이 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얘기도 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그분하고 같이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까지도 다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누가 중심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조언이 뭐 나쁘겠습니까? 그 언론들 조언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조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금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옛날에 2006년도에도 정운찬 그 총리 시절이 아니라 그때 총장이죠. 서울대 총장 때도 서울대 총장을 잘 완수하니까 막 언론들이나 뭐나 차기 대통령감이다 하고 막 했을 때 그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월 말까지는 날 찾아와야 돼. 4월 말까지는 뭐 그 정치 선언을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조언을 했어요. 그때도 막 언론에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좀 구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프레시하고 새롭게 나서야 되는데 막 찾아가서 뭐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지 않고도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치를 않거든요. 그건 완전히 구태 정치 그렇죠. 아니냐. 누가 상황이 되고 딱 거기다 무둥태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윤 전 총장도 김종인 전 위원장과 회동을 가급적 좀 뒤로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에 입문을 하고 등판을 선언하면은 그때는 뭐 야권의 여러 원로들 꼭 무슨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에서 김종인만큼 초기 발달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건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킹메이커로 그렇게 모실 필요는 없지만 정말 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촉을 정치 감각을 100% 수용해서 대권을 가는데 큰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또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보니까 부인 김건희 씨 이걸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8개월째 그냥 뭐 계속 다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저기 이제 기업들한테까지 대기업들 그때 이제 이런 코바나 콘텐츠가 여러 가지 그 미술품 전시회 할 때 그 협찬을 한 스폰서를 한 기업들한테 누구들 그때 메신저 보낸 걸 뭐 내부 보고서 다 내놔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전에 압수수색 영장 하려다가 몽땅 법원에서 기각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압박을 넣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격려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앙지검의 그 이성윤 지검장 시절에 그 가장 오른팔이었던 검사가 부장검사가 사실 자기가 중앙지검 됐을 때 제일 먼저 데리고 온 사람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이 수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사표를 던지고 나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윤석열 수사에 대해서 안 나온다. 이건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했다가 서로 이제 틀어지게 된 거죠. 근데 끊임없이 이 부장검사가 이건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이거 빨리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끝내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자기는 이번 검찰 인사를 보지도 않고 자기는 나가 있다라고 사표를 던졌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김건희 씨가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 왜 여름방학 같은데 보시면 여름방학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이 전람회가 있어요. 이게 마네라든지 피카소전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한 그런 화가들의 작품들을 갖고 와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 누가 주최를 하냐면 신문사가 주로 주최를 해요. 그렇죠. 신문사가. 조선일보, 예. 뭐 아니 경향신문, 뭐 예.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 기획사가 신문사가 주체가 되고 기획사가 기획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스폰을 받습니다. 협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투명해야 돼요. 그럼요. 뭐 신문사가 하는 만큼 또 신문사가 그 협찬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예. 협찬이 협찬이 없으면 그런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갖고 올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미 털어도 안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솔직히 코바나만 문제가 아니고 그 주관했던 회사 그 신문사들도 언론사도 뭐 탈탈 털었다고 그러던데. 그럼요. 탁탁 털었죠 그때. 그때 만에 근데 뭐 나온 게 없다는 나온 거예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석열을 잡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김건희와 장모 문제는 이미 상수가 돼버렸어요. 변수가 아니잖아요. 예. 다 국민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왜 BBK 느낌이에요. 이명박 그 후보 시절에 BBK 그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러니까 장모를 특히 그렇게 생각해요. 장모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해.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잡으려면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됐거나 검찰총장 됐을 때 연루가 됐던 문제. 그렇죠. 그게 아니면 국민들이 아니 이 사람이 뭐 결혼하기 전 일 갖고 왜 이 뭐 문제를 네. 삼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무엇이 있다. 뭐 김건희 건에도 부인 김건희 씨 건에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은 들리는데 다만 지금 알려진 것으로서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뭉개고 있다라는 거죠. 뭐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을 차곡차곡 싸고 있다는데 그 엑스파일이 지금 하나씩 풀어가지고 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요. 가랑비에 옷 젖고 잔번지에 겨우당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자꾸 이것저것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뭔지는 몰라도 뭐가 좀 구린 데가 있는 모양이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맞다도 수법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쪽 당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때 그 이해창 씨 김대엽. 아들 김대엽 사건, 그 다음에 기양건설 사건도 있었고, 아니 또 가장 비근한 예우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못하게 한 그 피부과 1억 원짜리 그것도 거짓인 게 드러났잖아요. 다 거짓인 게. 근데 이번에 뭐 오세훈 페라가모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예, 먹히 선거 기간 중에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 누가 그걸 어떻게 뭐 까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마구잡이로. 그리고 증인들이 나타나요. 가짜 증인들이. 생태집 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태집 아들은 어디 갔죠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도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성윤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서울 고검장으로 가기 전에 대기업들한테 빨리 공무원 보내라고 이 담당 정용환 반부패 이부장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보도가 있던데요. 아무튼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본격 등판이 아주 진짜 임박을 했고 앞으로 이제 정치 입문을 해서 대권 삼국지를 정말 어떻게 잘 끌고 갈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이겨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권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 승리라는 표현 저는 굉장히 목표를 분명히 제시를 한 거예요. 의미심장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다. 그러니까 이 빵 때림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일부에서는 이준석이 흔들릴 거야. 그래갖고 아마 윤석열은 늦게까지 있다가 이준석 무너지는 걸 보고할 거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준석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대립관계를 가질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그러한 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지만, 돌풍이라고 하지만 그 바탕은 윤석열 바람이 일면서 그게 일어난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예, 보면은 그럼요. 예. 4.7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 바람을 타고 쇄신해갖고 잘만 하면 우리가 면모 일신하면은 수있겠다. 대권을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런 바람 속에서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바람의 종속 변수가 이준석 현상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연배로 보나 모든 면에서 뭐 이준석 대표와 이런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런 그릇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이제 종제기 그릇들이 주로 하는 거 우리 문정권에서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